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개국국민 이진아입니다. 예.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은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지금 드러난 것은 정경유착 없었다,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 묵시적 청탁 하지 않았다. 이 부분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소위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이 소위 뇌물죄의 공동정범이란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 판결문은 이 취지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최소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그리고 겁박했다. 그 결과 정유라에 대한 성마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단순 뇌물죄고 공동정범이다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이걸 설명드리려면 먼저 우리가 사실관계부터, 시간 대별 사실관계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만난 거, 맨 처음 만난 게 2015년 9월 15일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개소식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자, 삼성에서 대한승마협회 그 후원사를 맡아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이 동경올림픽에 그 대비해서 승마 선수들을 육성하고, 그래서 그 선수들을 위해서 좋은 말도 사주고, 참 대한민국이 승마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좀 지원해 달라. 대통령께서 요청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거는. 자, 이 면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2014년 9월 15일 면담은 5분간입니다. 5분간이란 짧은 시간이고, 장소는 소위 유리 칸막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밖에서 안을 탁 들여다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요구하는데 그럼 개방된 공간에서 했다? 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의문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월 15일 날 소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정유라를 꼭 집어서 정유라를 지원해달라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것은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에서 그건 다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없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뒤 2015년 7월 25일입니다. 그때 이제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그 삼성의 승마 지원이 좀 미흡하다, 질책한 거,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 진술 다 일치합니다. 하지만 질책은 했지만은 정유라 왜 지원 안 했느냐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때도. 그러면은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이 아니 언제 어떻게 이 승마 지원 공모했다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언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에게 소위 정유라 승마 지원해달라 이 부탁했다는 겁니까 이게?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 공모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검의 논리는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소위 이재용 부회장을 2014년 9월 15일에 처음 만난 게 아니다. 그 전에 만났다. 그러니까 9월 15일 날 그때는 5분이고 오픈된 개방된 공간이고, 거기서 뇌물 이야기 하기 힘드니까 이제 소위 특검에서는 대통령이 소위 이재용 부회장을 삼청동 안가에서 한 번 더 만났다, 이런 이제 논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 논리 때문에 특검은 막판에 공소장 변경합니다. 이게 영차 독대, 신문에 보도된 영차 독대, 9월 15일 전에 한 번 더 만났다. 그래서 이때 만났을 때 대통령은 이재용 부장한테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게 이제 특검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특검이 그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그게 이제 안봉근 비서관의 진술이라는 겁니다.
안봉근 비서관. 그러니까 안봉근 비서관이 정확한 시점은 기억 안 나지만은 그 2014년 그 무렵에 한번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특검이 이제 9월 12일로 날짜를 못 박은 거예요. 9월 10일 날 삼성도 안가에서 만났다. 그리고 또 안봉근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딱 이야기가, 그럼 당신이 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만난 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이재용 부회장을 안가로 안대할 때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명함을 하나 주더라. 그 명함에 이재용 부회장의 핸드폰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번호를 제 핸드폰에다가 이거 저장하였습니다. 이게 그 번호입니다. 이래 증거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명함에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은 안봉근 비서관 진술 딱 맞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바로 자료 다 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명함에는 핸드폰 번호 안 적혀 있습니다. 그건 재판부에서 다 확인됐죠. 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의 진술이 여러 가지 점에서 사실이 아닌 걸 쭉 나왔지만은 더 결정적인 뭐냐? 청와대 경호실 답변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2014년 9월 12일 날 그러니까 특검 주장한 그날 그래 안가에 간 사실은 있다 대통령께서.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안가에 왔다는 증거는 없다. 근거는 없다. 안가에 올라오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다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는 없다. 이래 되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영차 독대 이건 사실 아니다. 이래 전부 다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재판에 제가 마침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영차 독대라는 게 나와서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고 재판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명함에 핸드폰 번호를 안 새기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영철 검사가 하면서 뭐 없는 명함도 있지만 있는 거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 그리고 여백 많은 데는 만났을 때 핸드폰 번호를 적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할 때 너무나 기가 막혔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을 보고 만나러 오라고 얘기했던 그런 게 누군가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런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영차 독대가 없다고 딱 부인했습니다. 부인했는데 대신에 항소심 재판부는 박원호 진술을 인용했습니다. 박원호가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 무렵에 최서원을 자주 만났는데 이때 최서원으로부터 승마협회 회장사를 한국화약에서 삼성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박원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술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최서원 피고인으로부터 승마협회 회장사를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받고 그리고 이를 수용했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난 뒤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의 승마 지원 요구하기로 했다. 이런 논리가 항소심 판결의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최소한 피고인이 과연 박원호한테 인천 아시안게임 무렵에 이런 말을 했느냐? 최소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바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대통령께서도 최소한 피고인이 내한테 정유라 승마 도와달라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원호 진술은 뭐냐? 인천 아시안게임 무렵에 들었다는 거예요.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 무렵에. 그럼 아시안게임 전인지 후인지 이런 부분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인천 아시안게임 무렵에. 자, 인천 아시안게임은 2014년 9월 19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에 끝났습니다. 9월 19일입니다. 자,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거는 2014년 9월 15일입니다. 그러면은 소위 박원호가 최소한 피고인으로부터 인천 아시안 게임 그 회장사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전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 시점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때 정유라는 어떤 상태냐? 정유라는 이미 승마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어가지고 소위 인천 아시안게임의 대회가 이 9월 무렵이면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 출제란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기록에 보면은 정유라는 9월 20일, 21일
이 양일간에 걸친 승마, 그 승마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승마 단체전에서 결국 금메달을 따고 우리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는데 큰 수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정준하는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가 열심히 지금 이미 그 전에 승마 대표성을 들었고, 그리고 최소원 피고인은 그거 뒷바라지 한다고 정신이 없는 판에 하니 박원호한테 와 승마협회 저 회장사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소원 피고인이 지금 내일 모레 시합인데 대통령한테 아니 각하 승마협회 회장사를 한국화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박원호 진술은 아시안게임 무렵이고 막 도래뭉실해가지고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박원호 이 진술은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근데 왜 항소심 재판부는 박원호 말을 이래 믿고 그걸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판결문에 박원호에 대한 이 재판부의 생각, 박원호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박원호는 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를 지낸 전력이 있고 국제심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국제심판 자격 그건 맞습니다. 있으며 자신의 처인, 자신의 아내인 김희진 명의로, 그래 이 부인도 이미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혼한 거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음 명의로 설립한 PNK 홀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화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지내던 그 기간에는 주식회사 하나갤러리와의 사이에 승마단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을 해주는 등, 그러니까 한국화약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하고 있을 때는 하나갤러리하고 거기에 소위 승마 자문위원 박원호가 자문위원 돼가지고 그 지원을 해줬다는 거 해주는 등 승마계에서는 전문가로서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박원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이건 박원호 아주 좋은 사람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호 진술을 믿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왜?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박원호 전무가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 때 그때 정인으로 출석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 녹취록입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제가 뭐 곳곳에 이거 막 접어놨습니다. 이 접히는 건 뭐냐? 이거는 박원호 진술 의심이 되는 부분들, 그 부분만 제가 좀 접어놓은 거예요. 이 녹취록을 딱 보십시오. 선서 하고 밑에 박원호 사인 딱 나옵니다. 박원호가 사인한 거. 자, 이 박원호가 작년 2017년 5월 31일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에 딱 정인호 신청했을 때, 정인호 출석했을 때 오후 2시부터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박원호 대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자, 박원호라는 사람은 이미 특검과 검찰에서 이미 3번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이 재판도 이제 빨리 그 6개월 내에 끝내야 되고 하면은 검찰은 박원호 정인한테 정인은 특검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진술서를 읽어본 뒤 다 확인한 뒤 도장 찍었지요. 예. 그리고 도장 안 찍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박원호의 진술은 다 증거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재판은 아주 정심 간단해집니다. 검찰은 그것만 딱 물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반대심을 하면서 이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원호 이 정인심을 할 때 특검이 거의 5시간을 그냥 박원호를 안차라고 신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박원호에 대한 신문을 못하게 하려고 막은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박원호의 허위 진술들을 그 법정에서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고 소위 재판장으로 하여금 확실한 심정을 갖게 하고. 근데 제가 대통령 재판에 5월 30일 날 네 번째 재판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때 한국마사의 이상영 부회장이 그건 그다음입니다. 그건 그다음. 그랬는데 네, 그렇죠. 그건 그다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박원호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박원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듣기에도 그 이상영 씨가 확인을 안 한 거를 들으면서 박원호가 모사꾼이고 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허풍을 표현한 걸 저는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영 마사의 부회장이 박원호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쫙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나중에 박원호한테 묻거든요. 나중에 박원호를 대통령 재판에 불러가. 자, 이상영 부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당신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 박원호 뭐라는 줄 아십니까?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예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박원호가 특검에서 한 거를 전부 다 뒤집을 수 있는 게 진재수 과장이었는데 법원에서 그걸 몰랐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박원호가 진술한 게 5월 31일입니다. 2017년. 자, 오후 2시부터 특검이 조사를 했고 저녁 시간부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박원호를 소위 반대신문을 합니다. 자, 반대신문을 하다 보니까 소위 새벽 2시 훨씬 넘어가 버립니다. 반대신문이. 그런데 저 박원호의 진술이 틀렸다 하는 걸 소위 입증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박원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박원호 막 진술만 있지. 진술만 있는데 이 진술이 틀렸다는 거 입증하는 거. 바로 그 증거가 방금 진아 씨가 이야기했던 그게 진재수 과장입니다. 진재수 과장이 등장하면서 박원호의 최초 진술, 그러니까 삼성 승마 이 최초 진술 공소 사실부터 다 깨져버린 겁니다. 상주 승마에 소위 부정한 행위 없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고 대한승마협회 조사한 적 없다. 그 조사했다 뭐 최소한 피고인이 말이야 정유라가 이용했다 해가지고 그걸 조사하게 만들었다. 그건 전부 다 박원호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게 대한민국이 다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말 쪽에 전문가라 하면서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고 예. 그걸 깨뜨릴 만한 사람이 진재수 과장이 나올 수까지는 없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재수 과장이 등장한 게 2017년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 이재용 부회장 선고는 8월 25일이고 그 며칠 전에 물론 그 8월 17일 날 소위 진재수 과장 박원호 둘 다 정의 신청했는데 박원호는 안 나왔습니다. 결국 특검을 검찰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이후에 가라 이거예요. 자, 대통령 재판의 비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워낙 기록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 진재수 자필 진술서 진재수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의 자필 진술서가 있다는 사실을 삼성 변호인단도 몰랐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몰랐고 최서원 변호인단도 몰랐고 전부 다 몰랐던 거예요. 왜? 자필 진술서가 5페이지 자필 진술 전체가 6페이지가 7페이지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 20만 쪽 되는 기록 속에 한 6페이지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이 찾아낸 사람이 오태희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오태희 변호사가 결국 진재수 과장을 법정에 불러낸 사람이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진재수를 불러낸 게 8월 17일입니다. 큰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진재수 과장이라도 빨리 발견하고 빨리 정의 신청했으면 되는데 그런 일이 그런 불행, 이게 대통령 재판이 제가 아까 비극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바로 박영수 특검,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이게 의도한 전략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디바이더, 쪼개가, 엔드 컨트롤, 뒤에서 컨트롤하겠다, 통제하겠다. 모든 사람을 그냥 하나하나 쪼개버린 거예요. 이재용 쪼개고, 최서원 쪼개고, 대통령 쪼개고. 지금 보세요. 그 이후에는 자 대통령 사건하고 최소한 피고인 사건하고 신동빈 롯데 부회장 사건은 같이 뭉쳐져 있습니다. 같은 사건은 같이 뭉쳐놔야죠. 왜 이렇게 쪼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 변호인단은 이 진재수 과장을 정인으로 부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진재수 과장이 한번 나왔더라면은, 그리고 진재수 과장의 소위 대통령 사건 재판에서의 법정 진술, 그리고 박원호가 대통령 사건 재판에서 법정 진술, 그것만이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보았더라면은 박원호 진술 절대 못 믿습니다. 이재용 재판의 변호사들은 그 이경재 변호사의 그런 자료 같은 공유를 하질 않나요? 그 알려주질 않나요? 여전히 그 중요성을 진재수 씨의 중요성을 몰랐나요? 변호사들은 서로가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뇌물 준 사람, 뇌물 받은 사람이 변호사 짜고 친다? 그럼 굉장히 오해를 받죠. 준 사람, 받은 사람의 변호인들이 서로 짜고 뭐 재판한다면, 그러니까 서로가 딱 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이런 정보만 가고. 그리고 또 하나 실수가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제가 이제 판결문을 보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재판부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짜 모습 그걸 몰랐던 걸로 저희가 보입니다. 사실 뭐 그 점은 재판부만 아니고 재판부, 국민, 언론 전부 다 박 대통령의 진면목을 몰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거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고 가냘픈 여성이 불가니까 아이고 저런 분은 체육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체육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를 것이다 하고 짐작한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승마를 알까? 그거는 최서원이란 여자가 기속말로 속닥속닥 해서 그렇지 모르는 거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젊은 시절에 테니스 치신 분입니다. 테니스. 그리고 탁구 아주 잘 치십니다. 그리고 자, 엄지하고 검지 이 두 손가락으로 물구나무를 쓸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에 계시면서도 딱 버티고 있는 것도 이런 그런 운동 그 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버티고 계시는 거지, 운동도 모르는 가냘픈 한 여성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문 보면서 재판부가 이 대통령을 그냥 진짜 한 명의 가냘픈 여성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주장이 입증할 주장이 판결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걸 정확하게 팍 찍은 건 아니지만은 아주 뉘앙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인정해 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이 요구를 수락할 만한 특수한 사적 친분 관계가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승마도 모르고 또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거 요구할 만한 특별한 그런 사적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 이건 전혀 없다 이야.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형식적으로는 대한승마협회를 맡아서 승마 종목의 올림픽 출전에 따른 지원을 요구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최서원으로부터 걔 속닥속닥하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최서원과 공모하여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저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부도 대통령 그냥 가냘픈 하나의 여성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최소원 피고인 말 들어줬다는 증거 없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최소원 피고인 본인도 이야기하지만 대통령한테 감히 무슨 부탁을 하면 그대로 잘라버리는 분이니까 그건 아예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은 최서원이가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구조다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 보도를 누가 했습니까? 한겨레 신문입니다. 2016년 10월 25일자 2016년 10월 24일 날 JTBC가 태블릿 PC 전혀 사실과 아닌 걸 막 보도를 했습니다. 최소원 씨가 하루 전에 받아가 30군데나 빨갛게 수정했다. 그건 전혀 사실 아닙니다. 그 보도가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한겨레 신문이 최소원이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구도고 대통령은 최소원의 꼭두각시다 하는 보도, 이것도 허위 보도입니다. 그 보도한 사람 누굽니까? 김의겸.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라는 김의겸 기자고, 엊그제
그제 소위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의겸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그것도 제가 나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어쨌거나 대통령 승마를 모을 것이다. 근데 최성원이가 알고 걔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래 알려주니까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거 뇌물 요구하자. 그래가 항소심 재판부 이 사건을 뇌물로 본 겁니다. 전부 다 악의적인 게 대통령을 나쁜 점만 얘기하고 고집이 세니 남의 말을 안 듣나니 하면서 최순실 말만 듣는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다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잘못된 거고 그런 허위 사실이 결국은 재판부로 하여금 또 소위 이 허위 사실에 세뇌당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문에 딱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박원호 진술을 소위 비판, 탄핵할 근거가 없으니까 자, 박원호 전무가 승마와 관련된 승마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그리고 최소한 피원에게 떠넘겼다는 거 모든 걸 떠넘겼다는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런 말씀드린 근거는 뭐냐 결국 이경재 변호사가 박원호를 정인신문한 거 그 자료를 제가 근거해서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박원호 정인신문할 때 그 신문사항이 A4 용지로 거의 한 100장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진짜 며칠 밤을 새워가지고 박원호에 대한 모든 기록 그리고 다시 확인할 때 다 확인하시고 물론 그 과정에 저도 기자로서 저도 제가 의문스러운 제가 미심쩍어하는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제 의견도 물론 제가 뭐 전해드리기도 한 적도 있지만은 그걸 쫙 다 몰아가지고 그리고 박원호 불렀을 때 6시간을 이경재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신문합니다. 나중에 이경재 변호사 목이 쉬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태희 변호사가 또 마이크 잡고 최광희 변호사가 또 마이크 잡고 옆에 하다가 다시 또 이경재 변호사가 마이크 잡고 하면서 박원호라는 사람의 소위 진술의 신뢰성 그리고 박원호라는 사람이 사기 및 횡령 배임 전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거 이런 걸 다 밝혔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때 저도 그 취재하면서 법정에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막 큰 고함 소리가 팍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경재 변호사 질문을 이제 박원호 씨가 막 대답하는 거를 수초에 막 받아 적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변호사를 막 욕하는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도 놀랐고 저도 지진난 줄 알았습니다. 김세훈 재판장도 놀래가 그냥 약한 고함 소리가 나왔어요. 재판장 고함 소리.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김영철 검사입니다. 김영철 검사. 그리고 김영철 검사는 보면 뭐 키도 큰 키도 아니지만은 얼굴이 그래도 둥그렇고 생겼고 얼굴 조금 피부도 하얗습니다. 상당히 사람 점잖게 보이고 하는데 와 목소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바로 이경재 변호사 자기 검찰 선배예요. 이경재 변호사님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니 변호사께서는 소위 우리 검찰이 박원호하고 짠 줄 아십니까? 하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야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검찰이 박원호를 보호하려고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 때는 박원호를 집중 신문하면서 변호인들이 소위 반드시 못하게 차단하고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가 실체를 알고 막 공격을 하니까 그때는 막 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막아버리고 뭐 사실이 나올까봐 겁을 냈나 그렇죠. 보죠. 김영철 그 검사는 변호사님, 우 기자님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까침을 해갖고 밤톨처럼 생겼고 이재용 재판에서 명함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생각을 얘기했던 그 특검이잖아요. 그런 검사지만은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그런 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얼굴을 봤을 땐 저도 저 사람 참 부처님까지 생겼구나 했는데 어이구 하는 행동이나 목소리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거나 또 박원호의 뭐 허위 진술은 아니더라도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몇 가지 좀 사실 공개를 또 놓친 게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용역대금 36억 3,484만 원 첨부가 최서원에게 기속되었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자, 코아 스포츠는 독일에 설립된 독일 법인입니다. 코아 스포츠는. 그러니까 검찰은 노승일 K스포츠 재단 그 부장, 노승일 그 주장대로 코아 스포츠는 페이퍼 컴퍼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니까 실체하지 않는 회사다. 그래 봤는데 코아 스포츠가 소위 독일 정부에 신고되고 세금 낸 거 그거 다 있습니다. 최소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 그 항소심 재판에 증인 딱 출석해가지고 검찰이 독일에 좀 수사관을 보내라. 그리고 코아 스포츠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세무자료, 독일 소위 우리가 국세청 같은 데 가가 세무자료 세금 낸 거 확보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다 했으면 또 하나. 자, 말이 자꾸 정유라 것이고 말이지 내가 소유했다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소위 FEI 참 페더레이션 에크스트리언 인터내셔널 국제 승마연맹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 말 소유주는 다 나옵니다. 최소한 피고인이 그 법정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수사 안 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삼성의 승마 지원은 정유라 개인을 위한 지원이다 하는 이 항소심의 판단. 그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 바로 노승일이에요. 노승일 부장. 노승일 부장 그 국회 청문회 나가지고 대통령과 삼성과 최서원을 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국회에 나왔다고. 그 다음에 최소원 피고인이 소위 다른 선수들, 정유라 외 다른 선수들의 독일 오는 거 막았다 하는 것도 과거로 노승일 주장입니다. 근거도 없이. 자, 정유라가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법정에 나와가지고 독일에 있을 때 내 말고도 마장 마술에서는 김혁, 신이경 선수 그리고 장애물 경주에서는 이종범 선수가 합류하기로 한다는 말을 들었다. 최소한 피고인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김균석, 최준상 선수가 들어있고 정유연이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자, 대한승마협회 이재훈 차장이 또 이야기를 쫙 합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소위 선수 추천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정유라를 포함한 소위 마장마술에서 10명 그리고 박재홍 선수는 소위 국가대표 감독이면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박재홍을 포함한 장애물 선수 13명 그 명단을 뽑아가지고 삼성전자에 보냈다. 그리고 이 용역계약서 삼성전자 코아스포츠가 맺은 용역계약서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수단은 마장마술과 장애물 종목 각 3명씩 총 6명의 선수 다음에 코치는 2명 다음 트레이너 2명 마필관리사 6명 선수가 6명이니까 마필관리 6명 다음 팀 매니저 2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선수 한 사람당 말 2마리를 사주고 선수단 이동 및 마필 수송 차량 그리고 각종 장비 등을 다 구입해 준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승마대회 나가려면은 승마장에 가서 말도 이제 맡겨놓고 좀 연습해야 되니까 승마장과 선수단의 숙소, 그 임차료, 그 빌린 대금, 그다음에 대회 참가비, 체재비 이건 다 삼성전자가 부담한다. 이게 다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자, 그리고 이제 그 용역대금 36억 3483만 원 그 실체도 제가 이제 이 판결문을 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 딱 보니까 자, 코아 스포츠는 운영 비용의 15% 그리고 마필과 차량 대금의 5%를 수수료로 받는다. 코아 스포츠가 받는 건 뭐냐? 수수료예요. 자, 이 계약서에 따라가 코아 스포츠가 2015년 9월 8일에 81만 520유로 우리 돈으로 10억 8,687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달 후 2015년 11월 18일에 71만 6,049유로 우리 돈으로 8억 7,935만 원입니다. 2016년 3월 14일에 그로부터 넉 달 후에요. 72만 3,400유로 그리고 2016년 6월 22일에 58만 유로 이걸 다 합친 금액이
36억 3,484만 원입니다. 이게 다 합친 금액이에요. 분기별로 줬다는. 그렇죠. 분기별로 주고, 그리고 이 용역 계약비가 2016년 6월 20일자로 다 끝입니다. 안 들어왔어요. 이제 왜 안 들어왔느냐? 경향신문에서 2016년 10월 12일자 보도에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이 이 정유라를 지원하고 있다. 그 기사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니까 용역비 안 들어오고, 자, 이 용역 대금이 우리 뇌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뇌물을 지금 분기별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승마 지원 이 부분은 이건 뇌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삼성이 대통령과의 독대 후 2015년 7월 25일입니다. 독대하고 그 한 달 만에 2015년 8월 26일에 용역계약서를 맺습니다. 이 용역계약서를 맺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코아스포츠하고 계약을 맺게 된 건 뭐냐?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의 제가 보기에는 판단 믿습니다. 박원호 이야기 확인을 해야죠. 검증을 해야죠. 그것도 없이 박원호 이야기 듣고 최소는 대단한 여자고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하고 장관을 함부로 임명하고 뭐 국장을 목을 치고, 그 검증을 해야죠. 그런 거. 그거 듣고는 놀래가 전화하니까 최지성 실장 또 받아가지고 와 이거 최지성 실장이 바로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박상진 사장의 그 독일 보고를 듣는 순간 진짜 정신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그 아쉬운 게 그 재판에 들어갔을 때 삼성에서는 박원호 얘기를 듣고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 언론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웠는데 SK인가 이쪽에서는 고영태가 돈을 요구했을 때 그거 너무 많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 잘랐잖아요. 그렇죠. SK는 다 확인해가지고 이게 과연 진짜 대통령이 요구한 돈이 맞을까? 그래서 돈이 딜을 하거든요. 89억? 야 좀 깎자. 한 40억 하자. 이런 딜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 그걸 없애지는 거예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잘못된 보고를 한 사람이 바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입니다. 그리고 박상진 사장을 속인 사람이 박원호입니다. 그래서 박상진 사장의 그 판단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다 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특검의 학설은 뭐냐? 정경유착설이에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유착했다. 다음 두 번째, 항소심. 항소심 판단은 뭐냐? 이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해 가지고 급박성 뇌물이다.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급박하니까 내놓은 거다. 급박성 뇌물이다. 그러나 이경재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양박 기획설이다. 이경재 변호사는 양박 기획설. 두 박씨 양박. 박상진 박원호. 그게 기획설이다. 저는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이 차라리 맞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세 가지 학설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는 김세훈 재판장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최소한 피고인을 재판하는 김세훈 재판장. 그래서 김세훈 재판장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은 박원호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훈 재판장이 바로 판단해 주시면은 대통령의 뇌물죄, 이건 무죄가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님은 1심, 2심 끝났고 최승원 씨는 그 화요일날 선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도대체 재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참, 그게 참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도 그 지적을 합니다. 자, 우리 헌법에 의하면 뭡니까? 3심제예요. 우리는 1심, 2심 대법원에가 3심제입니다. 재판 3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심 있을 경우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자, 근데 이 대통령 재판 한번 보십시오. 승마 관련해가 이재용 부회장 1심, 2심제 끝났고 대법원 남았고, 최소한 피고인 이 승마 관련해가 또 1심, 2심, 3심 남았고, 대통령 역시 1심, 2심, 3심 남았습니다. 똑같은 이 승마 지원 이 관련해가지고 재판을 심리를 9번 하고 9번 판결문이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이 뇌물 없다는 거 명명백백하게 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결국 박영수 특검,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의 디바이드 앤드 컨트롤 그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이 그냥 한 사건 그리고 동일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9번의 심리, 9번의 판결문 나오는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무도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 제가 오늘 뭐 하나 들고 나오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뭐냐? 이게 그거예요. 대본에 있는 그 나의 사건 기록입니다. 나의 사건 기록.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오느냐? 이거는 최소한 피고인 그 사건에 대한 이거 기록입니다. 제가 왜 들고 나오냐? 자, 대통령 사건은 증거가 없고 그냥 주장과 상상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 사건 전부 다 관찰해야 됩니다.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자,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사건 번호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가가 거기 가면은 나의 사건 검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건 번호 그리고 피고인 최서원 딱 치면은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판 일정이 어떻고 법원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고 지금 제출 서류가 뭐고 그 길이 어떤 길들이 언제 잡혔고 이게 처음부터 쭉 다 나옵니다. 이거는 제출 서류만 제가 뽑은 겁니다. 전체 다중에서 제출 서류만. 자, 최소한 피고인의 사건 번호는 일단 제가 기본적인 딱 세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뭐냐? 2016 요는 연도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고합이란 거는 1심 합의부에서 했다는 사건입니다. 고합 1202 그리고 최소한을 탁 치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이 같이 병합되어 있는 사건 그건 뭐냐? 2017 대통령께서는 작년 3월 30일 구속되셨기 때문에 2017년 사건이에요. 2017 고합 그리고 184 고합 364 이거는 대통령과 병합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 번호 들어가가지고 최서원 딱 치면 바로 다 나옵니다. 하하. 2월 5일 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검찰이 특검이 장성욱 특검보 명의로 특검 의견서 21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그거 어찌라는 거예요, 제가? 자, 검사 장성욱 특검 의견서 가로 열고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제출해요. 정유라 승마. 자, 2월 5일 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2월 7일 날 이틀 뒤 2월 7일 날 검사 배문기 명입니다. 배문기 검사 명의로 검찰 의견서 42건. 이건 뭐냐 가로 열고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한 거예요. 왜? 안종범 업무수첩이 증거로서 부인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검사 배문기 명의의 참고 자료 2월 7일 날 이것도 내고 이미 32건 냈지만 또 냅니다. 그날 검사 배문기 명의의 검찰 의견서 43건 지금 내고 또 내고 또 정유라 승마 지원. 자, 뭐 자고 나서 생각하면 또 낼 게 있나 보죠. 또 만들 게 있나 보죠. 2월 5일 날 이재용 부회장 선고 끝나고 내고 2월 7일 날 내고 앞으로 이제 최소한 피고인 선고 2월 13일입니다. 앞으로 뭘 더 낼지 저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검찰이 배문기 검사가 그 의견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이후에 선고 이후에 낸 거 그건 공정한 플레이가 아닙니다. 반칙입니다. 반칙. 그거는 아니 검찰이 주장할 게 있으면은 다시 변론 제기하면 됩니다. 결심했지만은 다시 변론 제기하고 그리고 다시 재판하면 됩니다. 자, 법원에서 그런 걸 받아주나요? 변론 제기는 받아줍니다. 변론 제기는 하면은 받아줍니다. 자, 그런데 2월 5일 날 이재용 부회장 선고 이후에 이래 냈는데 아니 최소한 피고인 집 선고가 언제입니까? 2월 13일입니다. 자, 2월 5일에서 2월 13일 사이에 재판 관계 뭡니까? 열심히 이거 판결문 써야 됩니다.
이 1심 판결문 쓰고 있는 재판부에다가 아까 의견서 24건, 41건, 42건 막 때리 내놓아 보십시오. 재판부로서는 안 볼 수도 없습니다. 일단 한 번은 봐야 됩니다. 그거를 판결문 쓸 시간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 공세, 디바이드 앤드 컨트롤, 나아가서 물량 공세, 이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막 기록이 25만 페이지, 30만 페이지입니다. 물량 공세를 해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 판결 이후에, 그럼 변호인단은 뭐 냈느냐, 의견서. 자, 검찰만 욕할 게 아니니까. 변호인단 제출한 거, 2월 7일 날, 이경재 변호사 참고 자료 제출을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낸 거예요, 참고 자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자, 보십시오. 윤석열 특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특검에서 소위 수사하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특검에서 재판을 이뤄가지고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 나오니까 아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왜 검찰이면 난립니까? 검찰 자기하고 확 무관한데 딱 하나죠. 윤석열 지검장이 옛날에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는 그 원초적 죄, 그것 때문에 검찰이 막 의견서 내고 심지어 언론을 통해서 막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와, 심지어 그냥 이재용 부회장을 그 판결한 아니 정영식 부장판사하고 지금 앞으로 최소한 피고인을 판결할 이 김수현 부장판사 너 두 사람 사전에 짜고 말이야 지금 재판 판결문 쓴 거 아니냐, 그런 인신 모독성 그런 것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날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뭐라 우리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부분 제가 다음 시간에 대통령 이 혐의들 거기에 대한 그 설명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50편을 할 때 그 개인정보가 조금 노출이 됐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 50편 유튜브가 그 접속이 안 되게끔 제가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다른 분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아이고, 그 부분은 제가 참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서 많이들 걱정을 했어요. 예. 오늘 또 지난 시 그래도 나와주셔가지고 네. 옆에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